1960년 12월 18일 서울 연희동에서 태어난 윤석열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윤기중과 이화여대 교수 최정자 부부의 장남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원칙주의자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학교 단체 기합되면 눈물을 쏟으면서도 요령 피우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직함은 훗날 그의 삶에서 고집과 융통성 없음으로 변질되는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4살 때 가족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으로 이사했고 1967년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대광국민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보이스카우트로 활동하며 활발한 소년기를 보냈던 그는 1973년 새로 개교한 중랑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1학년을 마치고 부친의 직장 관계로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사하면서 충암중학교로 전학했다. 이후 1976년 충암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흥미롭게도 이 학교는 훗날 계엄령 선포에 관련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이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 윤석열은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경제학은 뜬구름 잡는 학문이라며 법 공부를 권유한 부친의 말에 따라 결국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전 그는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교내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외가가 있던 강원도 강릉으로 석 달간 피신해야 했다. 젊은 시절의 이 경험은 그에게 권력과 법, 정의에 대한 나름의 신념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진짜 시련은 대학 졸업 후 시작되었다.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 무려 9년간의 수험 생활을 해야 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신림구동 신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끈질기게 버텨낸 그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마침내 합격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이미 30세를 넘긴 상황이었다. 이 긴 수험 생활은 그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의지력을 형성시켰을 수도 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석열은 특유의 원칙주의와 강직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는 춘천, 수원을 거쳐 1999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경찰 실세, 박희원 치안감을 단 하루 만에 자백받는 등 특수수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08년 BBK 특검에 참여하여 이명박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서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다가 좌천되기도 했다. 윤석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찾아왔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조국 사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점차 반문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한 윤석열은 같은 해 6월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그가 불과 4개월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의 진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취임 초기부터 여러 논란에 휘말렸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보여준 독단적 결정,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과의 극단적 대립 양상은 그의 정치적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관으로 일하며 형성된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타협을 모르는 성격은 정치라는 복잡한 세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 2024년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다. 김건의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각종 국정농단 의혹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여기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까지 겹치면서 윤석열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야당은 연이어 탄핵안을 발의했고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런 상황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규정하며 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안 삭감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군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투입되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과천방첩사로 끌고 가려는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다. 윤석열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며 계엄 연장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다행히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계엄군 일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윤석열은 내란죄로 기소되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흑백 논리적 사고방식, 구수라는 긴 수험 생활을 통해 강화된 극단적 의지력, 검찰 생활을 통해 체득한 권위주의적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서 만약 윤석열이 젊은 시절 불교의 지혜를 접했다면 어떠했을까?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인욕. 바람일은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분노는 1000개의 문을 닫고 자비는 1000개의 문을 연다고 가르친다. 만약 윤석열이 이런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분노와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불교의 중도 사상 역시 그에게 필요했던 지혜였다. 중도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석가모니 부처도 극단적인 고행을 포기하고 중도의 길을 택한 후 깨달음을 얻었다. 윤석열의 인생은 언제나 극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다. 쿠수라는 극단적 노력, 검찰에서의 극단적 원칙주의, 정치에서의 극단적 대립,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만약 그가 중도의 지혜를 알았다면 상황을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타협과 조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불교의 연기 사상도 중요한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연기는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음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았다. 자신은 선이고 야당은 악이라는 식으로 세상을 나누어 생각했다. 하지만 연기의 지혜로 보면 정치적 갈등도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이며 일방적인 승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불교의 무상 가르침은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지혜였을 것이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로 권력도 지위도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준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까지 선포했다. 하지만 무상의 지혜를 알았다면 권력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했을 것이다. 불교의 자비 정신은 윤석열에게 가장 부족했던 덕목이었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원수조차도 자비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 대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을 가졌다면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것이다. 불교의 지혜 가르침도 중요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영리함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력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자신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자신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혜가 있었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했을 것이다. 불교의 선정수행법도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하는 수행으로 감정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명료한 판단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그는 극도로 흥분하고 초조한 상태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선정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알았다면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숙고하고 더 신중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불교의 보시 정신 역시 그에게 필요했던 가르침이었다. 보시는 베푸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의 정치 행보를 보면 항상 자신과 측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령까지 선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시의 정신을 가졌다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 우선시했을 것이다. 불교의 계율 가르침도 중요하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혜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 불교의 계율 정신을 체득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자세를 유지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의 공사상은 윤석열의 아집과 고집을 부드럽게 해주었을 것이다. 공은 모든 존재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으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해준다.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이었다. 이런 아집이 그를 고립시키고 결국 파멸로 이끌었다. 공의 지혜를 알았다면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졌을 것이다. 윤석열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분명 뛰어난 능력과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끈기,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원칙주의,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오른 추진력 등은 충분히 인정할 만한 덕목들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이 지혜와 자비라는 불교적 덕목과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만약 윤석열이 젊은 시절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수행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사법시험 준비 기간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했을 것이고 검찰에서도 권력과 대립할 때 분노보다는 지혜로 대응했을 것이며 대통령이 되어서도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했을 것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계엄령 같은 극단적 선택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을 것이다. 불교의 지혜는 개인의 수양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이다.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기 쉽고 높은 지위는 교만을 부르기 쉽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지도자라면 권력을 국민을 섬기는 도구로 여기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혜와 자비가 없다면 그 능력은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깊은 성찰과 수양이 필요하다. 불교의 2600년 지혜는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결국 윤석열의 계엄령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크고 작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내면적 수양과 지혜에 달려 있다. 윤석열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필요한 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